금융계 유명한 거 짐 로저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최근에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앞으로 1, 2년 내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금융시장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거시경제 흐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예측해 보면은 경제에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사이클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가지고요. 한 4, 5년 정도는 부동산 침체 기간. 아, 상승장이 길었던 것만큼 하락장이 좀 더 길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4,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과거 보면은 네. 부동산이 한번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은 네. 뭐 5년, 6년 이렇게 하락 국면이 오래 지속됐었습니다. 그 씨를 심을 시기가 있고 수확을 거둘 시기, 모든 게 그 순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순환을 구해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정점에 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런 사이클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 내년 하반기부터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에 좀 거품이 껴져 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지금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있어요. 자산요? 예. 부동산도 좀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물가보다 좀 더 집값이 오르는 게 정답이거든요. 아, 물가가 예를 들어 3% 정도 오른다면 4% 정도? 예, 그 정도 5% 오르는 게 정도? 네. 예, 적합한데.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지난 9월까지 보니까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한 67% 올랐거든요. 물론 네. 100%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전도시 평균인데요. 근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비해서 3배 정도 올랐다.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 PRR이라는 거 있거든요.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걸 평가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전국 평균이 올 9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50% 장기 평균에 벗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69%나 벗어났어요. 장기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네. 이게 평균에 벗어났다가 평균 밑으로 갔다가 네. 또 평균에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거든요. 근데 현재 이게 50%, 60% 장기 평균에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평균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거품이라고 보는 거는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그 전국 평균이 지난 9월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보니까 7.1배. 그 다음에 네. 서울은 18.5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에서 사는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거의 19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의 19년인 거죠? 예. 2009년에 9배였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9배가 됐네요. 예, 19년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뉴욕, 런던, 도쿄보다 훨씬 더 높고요. 우리보다 약간 높은 데가 중국 상하이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조만간 지금 중국에서 이제 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조만간 저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고점임을 알려주는 시그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하면 주가가 고점이고요. 요새 어디 가든지 집값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뭐 20, 30대 이런 분들까지 부동산도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못 참고 포모 현상이라도 그러죠. 누구나 지금 집을 사는 이런 시기거든요. 저는 이런 시기는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품이 이제 꺼지고 이제 다시 또 반등한다는 그런 신호도 좀 있을까요? 그때는 역전세나 죽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09년 10년이었는데요.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그때는 집값, 아파트 가격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값이 아파트 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런 우려, 역전세라는 이런 신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집값이 바닥이라는 거죠. 뭐 깡통 전세 나오고 예,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뭐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네네.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면은 그때는
집값이 저점이라는 건데요. 저는 4, 5년 후에 다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아, 4, 5년 후요? 네. 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겠네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렇죠. 또 집을 그때 싸게 살 기회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나 이 부동산 시장이나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사는데 또 보통 사람들은 또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못 사는 거죠. 사면 떨어질까봐. 예.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에 샀는데 손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럼 결국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되죠. 아, 용기가 있어야죠. 예, 물론 네. 집을 살 현금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또 용기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어차피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내 집 마련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인가요? 집은 꼭 한 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집값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저는 돈 빌려가지고 집 사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집값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고 견디면 살면 집이라는 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집으로서 뭐 지금 사도 괜찮은데 저는 4, 5년 기다리면은 지금보다 좀 더 싸게 충분히 그 집을 살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동산 침체기가 생긴다면, 지금 침체기가 된다면 얼마만큼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물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PER, 렌트에 비해서도 거의 60% 가깝게 올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PIR, 소득에 비해서도 2배 올랐다고 거의 뭐 50% 이상 지금 주택 시장이 가대평가된 거예요. 저는 뭐 한 3, 4년, 뭐 4, 5년 지나면 한 30% 이상은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진짜 좀 고점에 좀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좀 안 좋은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뭐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사는 집이다. 집은 사는 곳이다. 그냥 계속 사시면 또 사이클상 또 올라가거든요. 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됐죠. 근데 단지 그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은 좀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차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 테이퍼링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상된 금리가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경제 이론에 보면은 금리라는 게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 100만 원이 있다면은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방송 끝내고 나가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쇼핑하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걸 은행에다 맡겼다면은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은 제가 지금 소비를 해버리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에다 맡겼다 나중에 소비를 하죠. 뭐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우리 미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죠. 우리 수출 중에서 뭐 중국 비중 25%고 미국 비중 한 15% 되는데 15%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 줄이고 우리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자산가의 버블이다 그러는데 미국 주식시장,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다 거품이거든요. 그게 저금리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푼 돈을 조금 줄이고요.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은 거품에 있는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를 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든요. 우리나라 가계가 부채보다도 금융자산이 평균적으로 2.2배가 많아요. 아, 부채가요? 예, 지금 뭐 어르신들은 은행에다 돈을 많이 맡겼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별로 없었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이자 소득이 늘어나니까요. 가계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좋습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서 돈 빌려서 주식, 뭐 집 사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작년에 보니까요. 35%가 이자 배상 비율,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35%가 1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걸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아, 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전체적으로는 가계는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니까 더 좋아질 수가 있지만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이죠.
네. 예, 그런데 부채가 많은 비용들은 뭐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그게 더 올라가고요.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35%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좀 올라가기 전에 대출을 조금 상환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 있어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내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금리의 의미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다고 돈 빌려가지고 저는 지금 자산가에 거품 있는 상태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사고 지금 부동산 사는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가 찾기 쉽지 않고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게 그 저금리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고금리가 저금리로 떨어지니까 저금리에 지금 적응을 못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때문에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전세자금 대출까지 좀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빙하기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가 있는데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죠. 네, 지금 올해 그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세 가격이 지역에 따라 따르지만 2억 5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그 대출을 규제하는 거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 최고 수장들이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집값 등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 살려면은 뭐 특별히 상속받지 않는 한 10억 넘는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대출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데인데요. 근데 제가 집값 결정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출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경기예요. 대표적인 지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내년에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몇 년 뒤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2년 뒤까지 보면요. 네. 거의 50% 이상을 경기가 집값을 설명해 줘 버리거든요. 사실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자산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집을 살 능력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경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정점을 치고 7, 8월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과정에 약간 반등할 수가 있으면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앞으로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질 거라는 거죠. 예, 저는 생각보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부채가 너무 많고 자산가의 거품입니다. 그래서 금융계 유명한 집 노저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최근에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앞으로 1, 2년 내에 올 수도 있다. 그분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면 정말 큰 위기를 말하는 7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니까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두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그동안 이제 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우선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고점형에 있으니까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닥치면 안 돼요.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게 주식하고 달리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거든요. 안 팔려요. 지금 중국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좋다 이해할 때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부동산이라면 저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한 채는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그냥 사는 집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몇 채 샀다 그러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